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쪽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하염없이 밀리다가 유엔군이 결성되면서 또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북으로 밀고 올라가다가 또 당시에 중공이었던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또 밀려 내려오고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다가 1953년도에 정전 협정이 맺어질 때 그 경계선을 38선 인근이죠. 그 인근을 비무장지대로 하는 상태로 전쟁이 일단 휴전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남북을 그렇게 갈린 상태에서 대처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 남은 이데올로기로 국경을 부딪히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데올로기는 러시아가 붕괴되고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붕괴되고 또 중국이 저렇게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고 변하면서 사실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하여튼 뭐가 됐든 공산주의와 이념적 대립을 하는 그런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한반도가 유일하게 여전히 이념적으로 서로 빨갱이 태령을 하면서 남북으로 갈려있단 말입니다. 제가 80학번이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해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박정희라고 하는 군사 독재 정권이 유신 정권이었죠.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또 80년대까지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좌경하라고 부르는 막시즘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면 지금도 주사파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갱이로 몰아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학생운동 전반에 막시즘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막시즘이 깔려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왜 막시즘인가 하는 거. 제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신화학과는 별개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면서 우리는 막시즘을 잘 모른다.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막시즘은 잘 몰라요. 빨갱이가 뭔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스가 주장했던 경제적 이론에 대해서는 별반 아는 바가 없다. 왜냐하면 빨갱이라고 매다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이 공산주의가 혹은 막시즘이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국유화시키고 이러면서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이 들었었던 나라들 중에 가난했던 나라들 몇을 예로 들어가면서 사회주의가 되면 다 세금 다 퍼주게 되고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요새 많이 하죠. 근데 사실상 그 문제가 아니고 정권 자체가 부패했어요. 정치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뭐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누가 정권을 잡든 그 부패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지 사회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이미 북유럽 국가들은 다 망해야 하는 거죠. 세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유럽 국가들이. 세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빈곤층을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왜 그걸 사회주의로 부르냐 하면 막시즘이 기본적 원칙에는 노동자들의 불합리함,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혁명 이후에 자본가들에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진영 자체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 서구 체계 자체가 자본가들에 의해서 독점되어지죠, 자본이.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거기서 결국은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이게 굳이 절대 왕조뿐만 아니고 자본주의가 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막시즘이란 노동가라고 불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재 정권이나 혹은 자본가들 향해서 투쟁할 때는 막시즘에서 이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딱히 이게 정치적인 이유의 공산주의와 이유가 상관이 있어서 무슨 관계가 있어서 막시즘을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우리 때는 사실 학생운동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이념화 교육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와 관련된 책들을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발을 딱 뺀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헌고에서 주체 사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예요. 군사 독재 정권도 독재라서 항거하는 판에 당신은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이렇게 2대가 이어온 상태죠. 대를 물려서 독재라는 나라의 정치적 이념을 그거를 따르겠다?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주사파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아니 민주운동을 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무슨 어떻게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쪽에 국가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정권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념으로서의 막시즘을 보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자본주의가 됐든 간에 막시즘이 됐든 간에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반합이라는 거죠. 왕정이 이렇게 일어나서 신분사회가 되니까 그거를 깨려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시민들 중에서 자본가들이 다시 권력층이 되니까 또다시 노동자가 일어나 이렇게 해서 정과 반대하는 것이 만나서 합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이 서양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이념적 체계인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간에 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사상 안에는 그렇게 골라 빼면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안에서 왕정도 나오고 자본주의도 나오고 공산주의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기독교는 어느 쪽 성향에 가깝냐 하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절대 왕조를 지지하는 이념입니다. 가진 권력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왕정과 동일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종교 권력인데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시즘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본의 불균형을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이념이 새롭게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공산혁명도 하나의 권력을 만들어내고 정치 세력이 되고 결국 노동자들은 또 가난해지고 당원들만 잘 사는 이런 비합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가 잘못된 성서 구조를 가지고 그거를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만 한 거예요. 원뿌리가 바뀌지 않는다. 원뿌리에는 탐욕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유대 역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겠다고 하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면서 느헤미야가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봐야 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유대교의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그 성서를 이해해야만 과연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포로였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찌질해요.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 총독이었단 말이죠. 매국노죠. 얘가 유대교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불러줘야 되는데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뭐겠어요? 노력해서 잘 살 수 없게 되면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하게. 빼앗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빈곤의 문제라든가 뭐 신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 아들들은 애굽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뭐 모세가 끌고 나와서 이렇게 요단 뭐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 이 과정에서 보면 무슨 일들이 주로 벌어나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침략하고 공격해서 그들의 땅을 뺏고 성을 무너뜨리고 자기 것을 만든다는 말이죠. 이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한국 역사는, 우리 한반도 역사는 한반도 남쪽 역사, 즉 해양 민족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신라라고 하는 이 남부 문화와 고구려라고 부르는 북부 문화가 있는데 이 두 문화 중에서 사실상 북부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남부 문화가 남았어요. 한반도 안쪽에 고착되어 버렸으니까. 신라 때부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 것을 빼앗는데 익숙치 않아요. 내 것을 지키고 내 것 안에서 뭔가를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침략해서 빼앗아서 재산을 불리겠다, 나라를 크게 강성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약해요. 그런 부분은. 근데 상식적으로 나라가 커지려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서양 애들이잖아요. 전형적인.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서부터,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서구 문화라는 것 자체가, 유럽 지역의 서구 문화라는 것, 그 유럽인들이 그렇게나 흠모하는 뭐 알렉산더, 이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조차도 침략해서 땅을 많이 넓히는 것으로 대항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죠. 북방 문화가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으로 칸이죠. 반면에 한반도는 내 것을 잘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문화예요. 이 문화가 두 개가 합쳐져 있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주변 국가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남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는 고구려 이후로는 안에서 내실을 잘 다독다독거려서 안에서 튼튼하게 나라를 키우는 방법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대주의가 팽배해지는 거예요. 큰 나라 눈치를 보면서 피해를 입지 않겠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큰 나라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이게 더 나가서 우리는 별거 없고 큰 나라가 위대하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반도 사람들이 성서에서 들어있는 폭력성이 가득한 그 성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입장은 사대적인 성향 때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침략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려보겠다는 쪽에 심성이 발동했다면 사실 기독교는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유럽인들이 건너가서 청교도라고 부르는, 참 어떻게 보면 청교도도 되게 웃기는 건데 뭐 하여튼 뭐 도덕적으로 자기네들이 엄청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또라이들이 건너가서 그때 또라이 정신으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쓸어내고 나라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나라도 원칙적으로 뭐냐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 기독교 정체성이에요. 기독교 정체성은 가진 것을
잘 운영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시민혁명도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가졌던 것을 빼앗아서 자본가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막시즘 혁명, 공산혁명도 자본가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노동자들이 잘 살겠다고 하니까 이건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권력만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시즘에서 배울 건 뭐냐?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데서 배울 건 뭐냐 하면,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건물을 짓고 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으로 내가 잘 산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냐 하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아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다음부터는 건물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야. 돈이 이자가 붙어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불로소득이죠. 저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노력했던 것으로 버는 것이니까. 자본이 자본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원래 공산주의 혹은 막시즘의 기본 원칙은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빼앗지 않고 거기에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서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여기에 경제 정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들어있는 경제적 이념을 버리고 우리 민족이 원래 살고 있었던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더불어 이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의 기본에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 체제로 가면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몇십억짜리 외제차를 굴리고 빌딩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무슨 수천억짜리 수천억 재산을 들이고 몇백억짜리 개인집을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굶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아무도 가난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홍익인간이고, 그것이 인류가 꾸준히 경제 이념들을 발전시켜 나올 때 가장 선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